지금 여권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이 잘못된 점은 법률가라면 누구든지 인정하고 이유를 찾으려면 한이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개혁을 빨리 해야 돼. 배심제에서 일반 국민이었으면 이거 무죄 선고하겠습니까? 배심제 택도 한다는 소리죠. 뿐만 아니라 정말 네. AI 판사를 도입해야 되지 않냐는 아무튼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김건희한테 1년 8개월입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명태균 아저씨도 납득 못할 거예요. 항소심에서 잘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건 정도를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는 딱 생각이 그래요. 아, 김건희는 곧 걸어 나오겠구나. 저런 재판부라고 하면은. 들으신 것처럼 AI 판사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성추행 부대입니다. 가장 지금 여권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어제? 일단 뭐 세 가지 혐의 중에 예. 일단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마지막 통일교 관련 의혹. 이것 중에 지금 통일교 관련 그 뇌물수수 그쪽만 지금 일부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 개 중에 세 개 다 유죄가 분명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두 개가 무죄가 나오고 하나도 일부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그러면은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 유죄 저는 그게 또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샤넬백 두 개와 그 반그래프 목걸이 예. 그래프 목걸이와 샤넬백 하나는 인정하고 또 하나는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에 줬던 샤넬백 그건 괜찮다. 7월에 줬던 샤넬백은 그 전후로 뭔가 문자를 주고받고 대가성을 논의했기 때문에 뇌물. 예. 그다음 그래프 목걸이도 뇌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월에 일단 샤넬백을 하나 줬고 그런 다음에 7월에 또 하나 줬기 때문에 누적이 돼서 7월에 이제 대가성으로 너네 그럼 뭘 바라는데 하고 뭔가 대가성으로 뭔가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4월에 줬던 샤넬백도 인정이 돼서 형량이 올라갔어야죠.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해준 것 이렇게 그냥 저희가 뭐 법리적으로 따질 것도 없고요. 그냥 일반 국민 상식에서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세 개를 줬는데 하나를 그 이전에 줬다고 해서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지? 이것 자체가 납득이 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명태균 씨 얘기도 할 말이 많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 특검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특검의 성적표는 이 1심의 판결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판결 이 성적표가 매우 안 좋은 거의 뭐 F에 가까운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만 특검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공동의 정범으로서 뭐 증거가 없으니 무죄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예.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늘 존중해야 합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이건 항소심에 가서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원 부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이해가? 아니 개인적으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공개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또 예.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사실상 이제 고소고발을 당해서 조사를 받고 했던 입장에서 참담하죠. 뭐 정말 많은 패널 분들이 다 말씀하시고 변호사분들이 분석도 해주셨지만 예. 문구를 보면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인의 어떤 변호 변론 이런 것들처럼 마치 판결문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미 방법론에 대한 걸 가르쳐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주가 조작하는 거에 같이 참여하고 8억이 넘는 수익을 가지고도 지금 무죄다라고 한다면 아주 교묘하게 법의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정답을 가르쳐줬고요. 예. 샤넬백 정도는 의례적인 선물이다. 이제 사회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셈이죠. 예. 샤넬백 정도 줬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그 부분에 더군다나 대통령 영부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준 것도 그 정도면 나머지 그보다 밑에 저기를 했을 때 당연히 의례적인 거다 했을 때 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등 우리의 도덕적 가치마저도 흔들리게 만드는 판결 아니었냐. 형량을 떠나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위는 있었으나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또 판결문 중에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던데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그게 형이 바뀌거나 하면 안 된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더 봐주거나 더 세게 하거나 하면 안 되죠.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중한 위치, 특검에서 V0까지 개념 규정했던 중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역으로.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위는 있었으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
제가 기업인 출신으로서 어제 오늘 기업인들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아마 보통의 기업인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중도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데 그들도 상당히 다 황당하다라는 반응이에요. 예외 없이요. 그런 정도로 국민 감정은 좋지 않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우인성 판사가 인용한 문구가 이제 두고도 좀 말이 많습니다. 그 한자 용어들이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레오, 즉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자 용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죠. 형무 등급 처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추물 이불량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 때문에 변호사 하시니까 네. 원래 판사 판결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인용합니까? 이제 판결문으로 판사는 평가받는다고들 하죠. 예. 그래서 판결문을 쓰는 거는 판사의 재량인데 이번 판결문은 저도 좀 굉장히 독특한 좀 이렇게 보기 힘들었던 그런 판결문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인두비오 프로레오 법칙 같은 경우는 라틴어에 있는 건데 예.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 그래서 우리 법률가들은 다 아는 대원칙이에요. 로마법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대원칙이고 그거를 이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이상하진 않은데 저 한자어들은 조금 제가 좀 생소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저 한자어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인두비오 프로레오를 가지고 왔는데 이 인두비오 프로레오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그 홍준표 전 시장과 조국 대표가 법리 논쟁을 요즘엔 참 이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법리 논쟁들을 다 하고 있어서 이 법리 논쟁을 한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학설 대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를 할 때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으면 방조범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학설이고 이 학설이 홍준표 전 시장이 주장을 했던 학설이고요. 그렇지가 않고 이제 인두비오 프로레오에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해야 되는 거면은 공동정범으로만 판단을 하되 방조범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국 대표가 주장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어제 우 판사 같은 경우에는 방조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없으니까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두비오 프로레오로 간 거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얘기한 인두비오 프로레오로.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조국 대표 말이 조금 더 저는 이제 법률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라면요. 그냥 공동정범을 주장하려고 공소장이 다 구성돼 있어요. 예. 근데 방조범을 성립을 하려면 방조범은 우리가 이것도 이제 법리적인 내용인데 고의가 2개가 필요합니다. 이중의 고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범에 대한 고의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알면서도 방조한다라는 고의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공동정범을 주장하는 공소장에는 이 방조의 고의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조의 고의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없는데 판사가 함부로 유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판사가 이에 대해서 방조범의 심증을 갖고 있으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것도 의무는 아니에요. 그것도 의무는 아니라서 근데 일반적이긴 하다. 그런 가끔 그런데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법관에 대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는데 아닙니다. 이 법이 어떻게 포섭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특검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검을 그 비판해야 부분을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했는데 맞는지 보세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재판에서는 죄를 뭉뚱그려서 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게 그쵸. 아니고 검찰에서 요거는 요죄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공소 사실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거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의 요건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방조범은 공동정범을 주장할 때와 다른 고의가 필요해요. 이중의 고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검이 전혀 얘기를 안 했으니 법원 입장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앞서 잠깐만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진관 판사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소 사실 중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은 조금 다른 취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므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방조로 공소를 제기하니까 판사가 방조 말고 중요임무 종사로 변경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네. 이번에는 그 과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학설도 말씀 주셨고 법 현실 그리고 홍준표 그분도 이제 검사 출신의 맞습니다. 변호사시니까 과연 방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이냐까지도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의심스러워서 약간 모호한 영역을 두고 이제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인두비오 프로레오를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황당하고 안타까운 거는 명백히 팩트로 증거가 있는 것도 의심스럽다는 말은 불명확한 경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줬다. 그런데 요청이 없었다. 네. 명백하게 어떤 돈을 받고 어떻게 해줬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계약서를 쓴다? 몰래 해주고 누구를 특정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데 계약서를 쓰고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없겠죠. 그다음에 김영선 씨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 공천을 청탁하고 어떤 그걸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은 불분명하다. 내가 김영선이 주라 했는데 말이 맞네. 윤상현에게 얘기할게 등등의 수많은 녹취가 공개돼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명확한 부분도 지금 저 법리에 갖다 집어넣고 지금 무죄가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왜곡이 있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예.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항소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얘기가 그럼 공소장을 방조로 변경을 하면 이게 이제 인정될 여지가 많은 거냐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방조의 고의 부분은 다시 또 봐야 돼요. 1심에서 방조의 고의를 판단을 안 했죠, 아예. 그러니까 이중의 고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범일 때는 공동가공 의사라는 걸 봐야 되고 방조범일 때는 방조의 고의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면 아마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건데 문제는 그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이 특검에게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써놓고 이 정도 심사 기준도 통과시키지 못할 정도로 수사를 엉망으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beyond the reasonable doubt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 오늘 그 영어죠. 그거는. 네, 그건 영어입니다. beyond the reasonable doubt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판사가 딱 보기에 뭔가 합리적 의심이 생기면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그거를 무너뜨릴 수준의 입증을 특검이 못한 겁니다. 이거는 특검의 무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취부 대비. 예. 그러니까 여기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특검 탓인 거냐, 재판부가 봐주게 한 것이냐. 그러니까 글쎄요, 또 저는 복합적인 거라고 보는데 네. 굳이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특검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명백한 증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한 법리 구성들을 해서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은 결국 특검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판사가 나는 이거 설득당하지 않았어. 이런 우리가 그냥 일반 법조인이 아닌 우리가 볼 때는 예. 아니 그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봐주기 판결을 하지? 이런 느낌도 분명 맞습니다만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이런 명백한 증거로 결국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결국 특검에게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명태균 씨도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녹취를 다 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 정당 공천 관련돼서 지금 판사가 무슨 뭐 공심위를 열었고 공심위를 열어서 거기에 다수결에 의해서 그 김영선 전 의원을 준 거기 때문에 절차를 밟았다. 이거를 네. 정치를 좀 아는 특검이었다면은 아니 그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들어가서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들어가서 우리가 들었던 녹취상에 의하면 윤상현한테 전화할게. 지금 당선인이 전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서 투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그 합리성 절차적을
합리성을 지켰다는 거를 깨버릴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못 깼을까라는 게 저희는 답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누구에게 근데 그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사실 민주주의 특검 자체가 지금 존립 자체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보가 교체될 가능성은 좀 매우 농후하다고 보고 예. 지금의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공소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국민적 너무 불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교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전 총리 선고에서는 그 계엄 CCTV 영상으로 그 보여준 게 아주 결정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결정적 증거를 갖고 특검이 설득해낸 거고 또 뭐 판사들 입장에서는 자 영상 CCTV에 또 음성이 없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 뭐 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걸 특검이 어떻게든 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검이 결국 받아내지 못했다, 좋은 성적표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어제 재판부 생중계 화면이요, 좀 멀리서 이렇게 찍은 화면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제스처,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보여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순간들을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예,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 피고인은 전성배와 공모하여 윤영호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캐치한 게 뭐였냐면 이제 무죄 혐의가 나왔을 때 무죄 판결이 나오자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의 팔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제 최주 변호사한테 뭔가 얘기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제 이런 제스처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변호 경력이 있을 텐데 요거는 기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는 경건히 듣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게 조금 약간 법정에서는 약간의 우리가 법정에서 또 이런 예의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예상 밖의 판결이었겠죠. 예. 사실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랬을 텐데 이 선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형량을 선고할 때 피고인은 일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법정에서의 약간 예의 같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세도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최지호 변호사가 아마 그냥 지금은 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그 제스처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정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제지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장님 만약 여기서 이제 네. 무죄 판결이 이거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긴장했을 테고 무죄가 나오니까는 팔을 잡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대변하는 심정이 그렇죠. 아마 이제 판결문을 쭉 앞쪽에서 이제 읽을 때 형을 최종 선고하기 전에 이미 무죄라는 걸 알았잖아요. 내용을 보고 그렇죠. 듣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깊었을 거예요. 지금 대변인님께서도 예상 밖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본인도 예상 밖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어떤 기쁜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확 표현이 된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사실은 이제 거기서 여러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바로 제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1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야권 보수 진영에서는 차라리 그때 그랬을 걸 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대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탈탈 끓고 모아서 1년 판결을 선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 판사님이 봐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재판했다라는 말은 전 앞뒤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재직 당시에 이 문제를 빨리 좀 처리하는 것이 네. 옳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호 대표님. 이렇게 무죄 나올 걸. 왜 그렇게 힘들게 끌고 가고 심지어는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정권까지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민주당에서 하도 요구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거절을 했었고
그거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니까 차라리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게 나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때 무죄 나왔으면 오히려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오히려 국정 운영권을 더 장악할 수 있는 더 힘이 받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건데 그때 판단을 잘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또 결과론전 얘기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과연 윤석열 전 당시 대통령에게 이거 특검 이거 무죄 나올 거니까 특검 받죠 이런 얘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수사를 죄가 없더라도 수사를 안 받고 싶어한 게 일반적인 다 마음이죠. 그 과정 속에서 엉뚱하게 나오거나 또는 창피하게 뭐 죄는 안 되지만 창피하게 나올 수 있고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부담이 엄청 크죠.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의 영부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특검한 과정에서 정치적 공격 또는 이제 악마화 이런 거는 상당히 심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피하자는 목적도 상당히 작용했을 거라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시 야권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 외에도 대통령실이나 내부에서 어느 정도 좀 엄격한 감찰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했었다면 근데 그런 것조차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아쉽고 사실 우리 당이 이렇게 오늘 뭐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내용을 대놓고 보여주는 이 시작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 당시에 그 대변인을 하고 있을 때였고 10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저도 당시에 이제 패널로 활발하게 출연하면서 우리가 당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검찰이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러질 못했고 그게 여기까지 온 거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정말 그런 좀 어찌 보면 이런 결과에 맞을 올바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오히려 그걸 비난하고 그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심기 경호에만 바빴던 것에 대해 언젠가는 좀 반성을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에요. 이 특검이 그냥 검찰한테 맡겼으면 이 정도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는 게 나았겠다. 정말 특검의 실력이 정말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받냐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제일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어제 들으면서 공소장 변경을 안 했네? 라는 게 이제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공소장 변경을 안 해서 판단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차라리 민주당 특검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이제 이러려고 특검했나 이러려고 계엄했나 정말 이제 물론 결과론적인 자조 섞인 한탄들인데 좀 전에 이제 신동욱 의원님 포함해서 국민의힘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저 말 속엔 굉장한 사실은 답이 들어있죠. 뭐 2시간 만에 해제했다, 국민들을 계몽하려고 했던 계몽령이었다 등등등 말을 하고 강변을 하고 있지만 저 말 속에 보면 결국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만 한다면 물론 결과론적인 한탄이지만 논리적으로 이미 자기들 그 마음속에 답이 내려져 있다. 그래서 그 계엄 자체는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